세상의 모든 지식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오님 2월에 이제 FOMC도 끝났는데 네네. 뭐 상대적으로 되게 편안하게 끝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좀 긴장하면서 봤다면 네네네. 그래도 좀 편안하게 좀 본 것 같은데 요즘은 네. 좀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 이제 금리 인상이 약간 주춤해지면서 네.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활짝 지금 조금 봄이 왔어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세요? 듭니다. 네네네. 그러세요. 금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서 그런가? 어떤 분들은 네네. 연말에도 금리 인하 바로 가능할 것 같다고. 네. 그게 그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을 하는 부분이 연준에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뭐 실업률, 그다음에 뭐 고용률, 그다음에 뭐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근데 여기서 제일 크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2% 정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2월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지만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6.5% 참 멀었네. 정도예요. 가장 높았을 때가 9.1%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9.1%에서 6.5% 내려오는 데가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네요. 네. 2.6 내려오는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럼 이게 6.5에서 2%까지 내려갈 때까지의 시간은 상당히 더 걸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높아서 떨어질 때랑 네네. 좀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거라 네네.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과거 올라온 거를 봤을 때 내려가는 것도 비슷하다고 보면은 제 계산상으로는 한 9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2%대까지 내려갈 정도 수준이 되려면. 그러니까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면 뭐 거의 이번 연도 하반기쯤이 돼야 연준에서 원하는 수준이 되는데, 그러면 그 수준까지 돼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확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확인을 하고 내리겠죠. 그 전에 네. 대해 선제적으로 내리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은 뭐 이번에 연준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계속 언급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그러면 연말에 이거 금리 인하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뚝 잘랐죠. 네.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할 거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뭐 매파적 발언이다 하는데 비둘기에서 매파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가장 빠르게 저는 움직이는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가요. 네,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환율을 봤을 때는 야, 이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아마 될 거고, 제 예상으로는 지금 FOMC가 지금 잡고 있는 데가 3월하고 또 5월이 남아 있어요. 한 0.25%씩 2번 정도 네, 더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금리 기준 5%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중 금리는 요거에 한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9%에서 1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약간 정부의 약간 뭐 언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금리가 떨어지긴 했는데, 예,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은행에서 야, 니네 금리 적당히 올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조금 내려갔어요. 조금 내려갔는데, 근데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요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3월에 금리 인상 전에, 그 전년도죠. 그 전년도부터 야,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게 뭐 기름값 올라가는 것도 장난 아니고, 뭐 천연가스 장난 아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운임지수마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잡으려면 쉽지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파월 형님이 얘기했었던 게 인플레이션 괜찮다 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년도가 지나고 3월이 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무지막지하게 자이언트 스텝 4번을 밟으셨어요. 이게 진짜 과거에 없던 패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이 왔고, 이 금리 급등이 오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반토막 나고 코인시장 반토막 나고, 이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냉각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안정돼 가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게 금리, 이 물가 안정된다는 수준이 지금 많이 안정된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통비 올랐죠. 지금 막 밥값도 오르고 난방비 폭탄 나오고 술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물가가 정말 내렸어?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파월 형님이 얘기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사실 그냥 마음을 접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거를 왜 버려야 되냐면 금리 인상이 2번 정도는 전 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럼 물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르겠죠. 네. 아파트값 다시 올라갈 거고 주식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형님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고요. 그냥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걸로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너무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연초에 논쟁 중에 하나가 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치열했던 걸로 보는데 지금 코스피 두고 봤을 때는 상고라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말까지 좀 계속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연말에는 그래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어요. 더 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가 멈추면서 유지는 될 거거든요. 적응을 하고 사람들이. 유지는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가 유지가 되면서 물가는 점진적인 하락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점진적인 물가 하락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 가처분 소득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러면. 네네. 그러면은 상고, 하, 뭐 중, 그러니까 지금은 상고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잠깐 단기 반등? 그러면 지금 지수 때보다 연말이 높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지수보다는 이제 연말 정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는 매우님 어떻게 주식 투자 보수적으로 아까 좀 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주식 투자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여유 자금으로 적립식 투자. 네네.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빚 끌어당기고 뭐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고 딱딱 제가 여유 한 달 되는 여유 금액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죠. 이런 식이에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달에 1회 딱 그냥 사는 거예요. 정해진 액수를. 그렇죠.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뭐 오늘 내일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제가 뭐 일반인들이 다 예측하고 이거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말도 주식은 신도 모른다. 네, 이거 다 알 것 같으면 다 이제 주식으로 돈 벌고 살죠. 근데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정기일 때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다면 이제 나중에 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그 연말까지 지금의 지수 때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기준으로 3천 막 넘어가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을 뿐이지 갑자기 뭐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경기 침체라는 거는 이미 지금 저희 목전에 와 있고 이게 금방 갑자기 활성화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끝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급등하는 부분은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소 횡보에 가까운,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럴 때에는 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파도를 타는 것처럼 치고 빠지기. 그런 거 잘하면은 데이 트레이더 하셔야죠. 데이 트레이더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왜냐면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서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렇게 치고 빠지는 거 잘하시면은 사실 뭐 직장 그만두시고 전업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저도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오님께서 IMF 이후에 주식 투자, 이 주식시장 계속 공부해 오시고 투자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이런 걸 혹시 시도는 안 해보셨나요? 데이 트레이딩이요? 막 이렇게 파도를 타는.
자금을 적게 해서 이제 사고 팔고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게 그렇다고 그게 큰 돈이 되진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맞는 방식이 적정한,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좋은 회사, 그다음에 재무제표가 괜찮은 회사에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저한테는 좀 맞아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좀 가장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오님께서 이렇게 월 좀 적립식으로 성장성과 재무제표도 괜찮은 좀 보고 계신 섹터나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지금 괜찮게 보는 섹터는 2차 전지고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얼마 전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거의 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다 살펴봤는데. 매출이 거의 2~3배가 오르고 영업이익 막 5~6배씩 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이 경기 침체에서도 돈을 벌고 있는 섹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 또 보실 때 와 여기는 생각보다도 많이 올랐다. 그런 기업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억 있다면 어디 투자하실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게 2개 기업을 말을 했었어요. 포스코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요 2가지 회사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정고점을 넘겼어요. 사상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거든요. 몇 정도 돼요? 퍼가 거의 한 8~90대 정도 될 거예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시간이 좀 넓게 봅니다. 한 3년치를 봐요. 3년치. 왜냐하면은 그 완성차,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테슬라, 예를 들면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탑재하기 전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소재부터 이제 뭐 양극재, 뭐 배터리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계획이 3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3년치의 오더 물량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3년 뒤에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퍼가 막 80배, 90배라는 건 그 3년치를 보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 3년이 지나면 그게 또 내려갈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퍼로 봤을 때는 다가가기엔 어렵지만 그 성장성을 봤을 땐 그 퍼가 전혀 그렇게 크게 높은 게 아니다. 그래요? 라고 볼 수 있죠. 포스코 케미칼이나 미래나노텍 계속 지금도 사고 와가지고 괜찮다고 보세요? 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게 많이 올랐고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데 좀 눈을 돌렸다가 다시 좀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을 때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로봇이나 그 인공지능 AI 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급등시키기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총이 뭐 1,000억, 2,000억밖에 안 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업치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기업들 작업쳐서 뭐 3,000억, 5,000억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가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로 친다면 임상 1상을 저는 인공지능, 임상 2상을 로봇, 임상 3상을 저는 2차 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품한 단계는 반도체겠죠. 네, 성숙기에 이제 들어간 거는 반도체고. 그렇군요. 네네. 와,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 3상 통과하면 확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경기 침체자는데 뭐 자동차, 전기차 누가 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연기관차를 생산을 안 하고 전기차만 생산이 된다면 경기 침체고 뭐고 사람들 차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차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지 경기 침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전기차는 어차피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이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2차 전지가 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 뭐 로봇 이런 거 활성화가 되려면은 2차 전지가 들어가야 돼 로봇에.
네, 로봇에 콘센트 끼고 뭐 로봇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활성화되고 드론이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활성화된다면 2차 전지는 계속 더 쓰임새가 더 많아질 거고요. 네, 확장성은 굉장히 늘어나겠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네네. 포스코 케미칼을 좀 이렇게 탁 좀 짚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양극재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에코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LNF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은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 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부터 시작해서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음극재도 하고 있어요. 양극재 말고 음극재. 음극재 시장은 양극재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시장이지만 아직 발전이 양극재에 비해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극재가 이만큼 발전돼 있다면 음극재는 요만큼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이걸 끌어올려야지 배터리가 수준이 더 높아질 단계에 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실리콘, 흑연 대신에 이제 실리콘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를 같이 동시하는 포스코 케미칼이 성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하고 10년간 40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와. 네, 어마어마한 계약이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만약에 2차 전지에 투자한다고 하면 네네.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에 몰빵하고 막 이런 건 몰빵을 하시는 건가요? 소재단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아니면 그래도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데로 좀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산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계속 같이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음극재와 양극재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래도 제일 그 중에서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분산 투자하셔도 되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매우님 같은 경우는 공부가 되게 많이 돼 있으시잖아요. 네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적 공부하실 거고. 네네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올인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도 좀 분산을 해놓자.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좀 좋은 쪽이면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비싼데 네. 전고점까지 뚫었는데 네. 이런 식의 네. 만약에 이게 앞으로 네. 정말 좀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 네네. 어느 정도까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사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하고 유럽의 공장 증설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하고요. 앞으로 한 향후 2, 3년간은 더 2차 전지 쪽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얼마까지 갈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얼마가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면서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말씀하신 네네.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목돈이 있을 때 아무리 네. 그게 좋아 보여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게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때마다. 근데 네. 이게 미래 성장성이 워낙 좋으니까 네네. 그냥 계속 사면 네네. 결국에는 그게 리스크도 적립식 예. 투자로 완화를 하면서 네. 결국 돈을 버는. 그렇죠. 최근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게 테슬라 주가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한 $110대까지 놀랐어요. 내려갔었죠. 100% 올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200가 넘었어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게 중국 시장을 고민을 해봤단 말이에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장을 잡으면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많이 한 건데 중국 자체적인 이제 전기차 기업들이 나서면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졌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애국 마케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기 실적이 중국에서 많이 빠질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의외로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테슬라가 이제 시가 정책으로 한 거죠.
할인 판매를 대대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뭐 횟집이냐, 시가 판매하게 이렇게 판매해도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먹혔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이게 먹히면서 테슬라 주가가 금방 200달러대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추이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많이 올랐으면 네.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전에 방송했을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옛날만큼 성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성장성을 어느 정도 지키려면은 뭐 테슬라 보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 남들 경쟁사 대비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기술력을 창출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렇게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네네. 돌아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냥 포스코 케미컬이 원픽이라고 보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네네. 어때요? 미래나노텍 지금 상승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아직 정고점 돌파는 하진 못했지만 조만간 정고점 돌파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굉장히 큰 고객사 중에 하나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 포스코 케미칼 지금 삼성 SDI랑 40조 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미래나노텍에 떨어지겠지. 네, 대형 공급 계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그 계약이 만약에 성사돼서 뉴스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또 한번 주가는 점핑이 되겠죠. 미래나노텍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래나노텍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LFP 배터리를 밀고 있는데요. 이제 LFP에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지만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분쇄 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이제 광학 필름 만드는 기업이고요. 광학 필름은 세계에서 1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산화 리튬 분쇄 가공이라는 게 뭐 그렇게 큰 기술은 아니지만 되게 애매한 틈새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건들기에는 애매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할 수 있는 분쇄 업체들이고 그거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미래나노텍의 자회사 미래첨단소재, 그 다음에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탈철기 만드는 회사. 여기도 이제 탈철기를 거의 손가락 한 1, 2, 세계 1, 2 정도 될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거든요. 이 두 기업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도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미래나노텍을 네네. 선정하시게 된 네네. 주의 깊게 보시게 된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의 역할이 큰 건가요? 포스코 케미칼의 역할도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자체가 아직은 2차 전지 소재 쪽에 확실하게 섹터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 혹시 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퍼는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나노텍이 환율에 대해서 이제 은행하고 파생 상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적당한 시점에서 지켜져야지 이익이 훼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이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퍼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환율이 지금 적정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퍼를 제대로 만약에 계산을 해본다면은 뭐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또 관심 되게 많이 갖고 계신 게 네네. 포스코 홀딩스는 네네. 또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은 기업이죠. 네, 염호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해요, 가치가. 근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좋은 기업이죠. 포스코 케미칼을 더 중점적으로 본 이유는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이라는 또 주력 섹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철강 시장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철강 시장이 좋으면 포스코케미칼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철강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칼 쪽이 저는 더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네. 2차 전지에 아주 막 이렇게 산업적 그 중심을 네. 사업의 중심을 그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둔 건 아니니까 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오를 수는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철강이라는 것도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안 좋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철강이라는 게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경기가 풀리고 그러면은 또 철강 수요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홀딩스도. 그러면 2차 전지를 이렇게 좋게 보시는 건데 네네. 다른 섹터는 특별히 뭐 좋게 보시는 건 없으세요? 다른 섹터는 제가 메타버스 쪽을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도 하반기쯤에는 메타버스에 다시 좀 좋은 기류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또 인공지능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가 움직이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메타커머스라고 해서 이제 또 가상화폐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도 메타버스를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한 두 번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멈추면은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성장주에 다시 자금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렇게 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직 실체가 검증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기업들에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대표적인 거 카카오, 네이버 이 둘이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는 가치가 메타버스랑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누가 선점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요.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까지 바꾸면서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가도 반등 좀 네, 했더라고요. 주가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메타버스가 그렇게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멀리 보일진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저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네네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죠. 인터뷰도 하고. 그렇구나. 네. 유튜브가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세계가 올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책 같은 경우도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제가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면서 책이요? 여기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면 판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네. 근데 이게 그렇게 멀리 와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들진 않아요. 네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면 요즘에 이제 그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이제 XR 기기라고 하잖아요. XR 기기 관련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XR 기기가 보급되는 게 얼마나 빨리 보급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메타버스 세상이 빨리 열리게 되겠죠. 네. 네네. 그렇군요. 뭐 로봇주도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굉장히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인구가 줄어감으로써 그 노동을 대체할 게 마땅히 로봇밖에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은 조금 너무 먼저 가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먼저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란 말이에요. 네, 현대차에서 인수를 했죠.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구글에서 인수를 했다가
구글에도 너무 돈만 들어가고 수익은 안 나오니까 이거를 또 소프트뱅크에 던졌단 말이에요. 소프트뱅크에서도 나름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너무 투자가 들어가고 수익이 안 되니까 이걸 현대차한테 던졌다고요. 근데 현대차에는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구글과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잖아요. 현대차는 제조업.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과 결부가 돼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그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투자 단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에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야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가 들어갔던 것 같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로보스타라는 회사를 몇 년 전에 인수를 해가지고 직접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자회사로 편입을 해가서.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로봇주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는 기업은 그 SPG라고 있습니다. SPG.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속기, 이제 모터, 쉽게 말하면 모터고 그 안에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건데 로봇에 들어가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뭐 고개도 돌아가고 팔도 왔다 갔다 하려면 요 관절마다 이제 감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이 만드는 회사가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로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PG의 매출은 늘어나겠죠. 네네. 진짜 우리나라가 이게 약간 저출산, 네네. 고령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네네.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진짜 로봇이 네네. 정말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네네. 아직 잘 모르기도 하겠고 참 그러네요. 이게. 그렇죠. 아직은 안 와닿죠. 그래서 아까 그 바이오의 이상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네. 1상이 인공지능, 네네네, 2상이 로봇, 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반기쯤에 메타버스랑 로봇 정도가 괜찮게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도 이제 곁다리에 가서 갈 것 같고. 근데 사실 인공지능도 좀 의문이 드는 게 아까 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흑자를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챗 GPT 보면 되게 놀랍던데요.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바꿔줄 만한 아직 수준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그런 건 있죠. 그게 이제 무서운 점이 앞으로 이제 그 전화 상담 인력을 다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휴먼 뭐라고 하던데 인간인데요. 네네. 가상인간인 거죠. 네네네. 아, 버추얼 휴먼. 네, 버추얼 휴먼. 네, 버추얼 휴먼에 이제 챗 GPT가 이제 탑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상담 능력이 좋아지면서 그런 대체 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진짜 일상 같은데요, 느낌이.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전화 오는 거 중에 한 3분의 1은 인공지능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받아보셨잖아요. 인공지능 안내. 예. 특히 금융권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뭐 핵심적으로 정말 와닿는 거는 엔비디아가 좀 있죠. 엔비디아. 네.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인공지능의 이제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원탑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주로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구글 안 되나요? 이제 구글은 경쟁자가 이제 또 많이 있잖아요.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뭐 메타도 있고. 아, 그 구글이 연 이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게 챗 GPT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높았다가 이게 떨어지니까 일단 발표를 하고 나서 뭐야 이거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이 R&D 투자에다가 네. 어마어마하게 됐더라고요. 네, 구글은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공지능에서 구글이 빨리빨리 잘 효과를 못 내나 보네요.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술도 기술이지만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속하게 발전된다라는 게 조금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말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넓어요. 의료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누가 얼마나 잘 통합을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잘했던 게 애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구글이 그걸 선도적으로 해낼지 아니면 메타가 그걸 선도적으로 해낼지 지금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아마존이 그걸 선도적으로 해낼지.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빅테크들이 네네. 인공지능에 대한 그 네. 관심이나 그런 게 많다고 보세요? 그럼요. 결국에는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합일점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선점하는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거대 기업으로 클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데이터도 많잖아요. 중국에 뭐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3억 인구 데이터로 이제 치고 올라가기 굉장히 쉽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자꾸 찍어 누르는 것도 사실은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군대라고 하면 로봇 군대 이런 게 나오면 진짜 네. 큰 위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부터 배터리까지 계속 단계적으로 지금 중국을 제재를 하는 거는 이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로봇의 네. 2차 전지 아까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셨고 네네. 반도체 당연히 네네. 필요할 거고 인공지능까지 네. 이렇게 하면은 딱 그거네요. 진짜 제재를 거하는 게. 또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귀결되는. 네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약간 탑픽은 엔비디아를 보시는 거예요? 일단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려면 이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가장 빠르게 매출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는. 네네. 인공지능 관련주에서 네. 국내 주식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건 없으신가요? 국내 주식이요? 국내 주식으로 봤을 때 네이버죠. 네이버가 인공지능 쪽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엔비디아, 뭐 구글 같은 빅테크들도 네네. 좀 보시면 좋겠고 네네. 내부에서는 네이버 정도 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 그 아까 반도체 얘기가 좀 나와서 네네. 진짜 지금 말씀해주신 메타버스, 로봇,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하면 네. 뭔가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좀 반도체 업황 저번 시간에 나와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재고 소진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재고 소진이 되려면 2분기 정도는 지나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 5월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좀 반도체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시기적이나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봐서도 메타버스 특히 이제 네이버랑 아니면은 카카오가 최고점을 찍기 전에 먼저 갔던 게 반도체주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반도체가 먼저 간 다음에 막 옛날에 그랬죠. 10만 전자 한다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신고점을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5월 이후부터 이제 반도체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쯤에는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인공지능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5월로 잡으신 이유는 재고 부분? 네, 재고 부분 때문에. 그렇군요. 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마이너스 1조 7천억 나왔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이익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익은 조금 봤어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적자를 봤기 때문에 이 적자가 해소가 돼야 되겠죠. 네,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러면 왜 반등하느냐? 네. 지금 반등한 이유는 아까 그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네. 그런 거시 요소가 더 크게 반영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삼성전자랑 네네. SK가 네네. 그래도 증시 이런 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그 바닥에서도 좀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당분간은 횡보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막 더 막 위로 올라가고 네네. 더 올라가기에는 재고 소진이 되고 뭔가 뭐 DDR5라든지 뭔가 이제 신기술이 접목돼서 매출이 늘어날 만한 상황이 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5월 지나서 네네. 이제 좀 반도체 주식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한다 했을 때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삼성전자가 나아요? SK하이닉스가 나아요? 이게 뭔가 주가 흐름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탄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오르면 더 오르고요. 내리면 더 내려가요.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SK하이닉스보다 그 비메모리, 그러니까 파운드리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은 좀 괜찮거든요, 사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파운드리는.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적자가 이렇게 심화되고 그다음에 좀 더 안 좋아졌던 이유는 중국에 있는 인텔 공장을 인수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이 또 막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은 어떻게 보면은 잘 빠져나온 거죠. 네, 인텔은 중국 공장 다 던지고 SK한테 던지고 빠져나온 거니까 인텔은 어떻게 보면 잘 한 거고 SK 하이닉스가 그 인텔이 던진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네,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네. 뭐 1조 7천억 적자 이런 것들은 잘 해결을 하겠죠. 해결은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가 안 팔려서 적자가 난 게 아니고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까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는 꾸준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웨어러블도 더 발전할 거고 여러 가지 로봇이나 뭐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제 그런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SK나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다만 이 반도체가 가격이 지금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 그리고 재고가 해결되는 시점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네. 다른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겠다. 네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네. 되게 자신감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반도체 감산도 네. 안 한다고 하잖아요. 감산 안 하죠. 왜냐면 아직은 쥐꼬리만이라도 수익이 나오니까요. 다른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다 적자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감산을 안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감산을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감산을 안 해야지 떨어지죠. 삼성전자만 감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구나. 네. 네. 그래서 자기 진짜 1등이 그래서 그런 거군요. 1등의 이제 자신감이죠. 그래서 다 죽어라 너네. 네, 너네 다 죽어봐라. 너네 다 죽여놓고 우리 좀 여유 생길 때 너네보다 먼저 치고 가겠다. 야, 네. 그렇구나. 왜냐면 초격차 전략이 그거예요. 남들 다 싹 죽여놓고 니네 돈 못 벌 때 우리 돈 그거 번 거 가지고 우리는 기술 투자하겠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 흐름만 볼 때는요. 네네. 한 2년 동안 이게 안 좋잖아요. 계속 네네.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펀더멘탈적으로는 네. 이게 재고 문제 해결되고 네. 사이클 다시 돌아오면 괜찮다고 보세요. 네, 괜찮을 거예요. 그럼. 그래요? 네네. 그럼 뭐 진짜 정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장 흐름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은 뭐 정고점 탈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될지는 모르겠어. 왜냐면 경기 침체라는 게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박스권은 이제 당분간 아직 재고 소진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좀 조정이나 박스권에 갇히겠지만은 그게 조금 이제 해결이 되면 조금씩 우상향하면서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좋아지느냐에 따라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느냐 뭐 그 수준이겠죠. 펀더멘털은 괜찮다. 근데 아까 좀 말씀해 주실 때 그 되게 비유가 너무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이오 기업에 비유하셔서 네네네네. 삼상이 2차 전지고 그다음에 성숙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다. 네. 삼상에 들어간 2차 전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업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도 크고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리고 여윳돈이 있고 기다릴 수 있으면 이런 때는 2차 전지에다가 더 비중을 싣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가장 좋죠. 시중 비중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그 삼상이면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네네네. 적절한 포지션인 거 같고 일상 이상은 좀 부담되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왜냐면 공장 증설 지금 하게 되면 거의 한 2025년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 지금 막 공장 증설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향후 2, 3년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네. 네, 아까 좀 말씀해 주실 때 그 되게 비유가 너무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에 비유하셔서 삼상이 2차 전지고 그다음에 성숙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다. 삼상에 들어간 2차 전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기업들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세도 크고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리고 여윳돈이 있고 기다릴 수 있으면 이런 때는 2차 전지에다가 더 비중을 싣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2차 전지가 가장 좋죠. 시중 비중이 가장 많아야 된다고. 그 삼상이면 나쁜 것 같지도 않고요. 적절한 포지션인 거 같고 일상 이상은 좀 부담되잖아요. 망할 수도 있고. 왜냐면 공장 증설 지금 하게 되면 거의 한 2025년 정도에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 지금 막 공장 증설 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향후 2, 3년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그게 또 계속 지속될 네네. 수 있다. 네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정말 좋아하시는 네네. 분들은 이제 반도체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훨씬 커지고 네. 그리고 한국을 먹여 살릴 네. 산업은 2차 전지고 예. 그리고 진짜 한국은 너무 행운하다. 네네. 반도체가 있었고 이제는 2차 전지가 네네.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런 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 정도로 네. 좋게 보세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2차 전지가 이제 성장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는 나왔었어요. 앞으로 반도체보다 더 커질 파이가 2차 전지라고. 네. 그러면은 한 가지 좀 더 여쭤보면은 좀 네. 2차 전지를 이제 좀 깎아내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너무 이게 좋다고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반대 세력들도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그 전고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직 한참 좀 멀었다라고 네네네. 보시는 분도 있고 상용화가 어렵다라고 네네네.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파나소닉하고 네네네. 도요타가 네. 지금 이미 이번 올림픽 판도를 바꿀 거다.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나서 힘듭니다. 그거. 그건 힘들어요. 네, 그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좀 근거가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라는 게 허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해결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는 시점을 한 10년 이상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전고체 배터리가 되기 전에 기술들도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하이니켈 배터리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양극재도 단결정 양극재라고 또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재 또 깊게 또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적인 이 도전재에서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탄소 나노 튜브죠. 이것도 뭐 단일벽 탄소 나노 튜브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고체 전에 기술이 개발돼서 상용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기반이 됐을 때 전고체가 또 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전고체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연구소에서는 개발이 되죠. 연구소에서는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상용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 그러면은 또 이런 뷰도 있더라고요. 중국과 네네. 경쟁을 결국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LFP 네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LFP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 하이니켈 배터리 사이에서도 네네. 어느 정도 기술적 장벽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기술적 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지 네네. 못하는. 네네. 그 따라온다 해도 시간이 걸리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약간 태양열, 네네. 그 신재생 에너지 네네네. 쪽 그거 비유 좀 하셔가지고 네. 이거 어차피 좋은 기술 내놔도 금방 네네. 따라잡혀가지고 중국이 네. 단가 경쟁하면 이거 다 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판도를 한 번에 바꾼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얻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물량 공세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네. 네. 왜냐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방구석 여포란 말이에요. 해외에 판매되는 배터리가 많지가 않아요. 중국은.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 지금 성장이 돼 있고 내수 위주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진출했었다면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2차 전지 투자 안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구나. 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되면서 중국이 미국의 판매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앞으로 또 굉장히 재밌는 게 3월 정도 되면은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유럽에서도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 두 개 다가 탈중국이거든요. 결국에는 네. 탈중국. 중국을 타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국이 유럽도 진출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삼성 SDI가 갑작스럽게 10년간 40조 원의 대형 계약을 포스케미칼하고 맺었던 이유는 진짜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네. 되게 투자를 안 하고 맞아요. 그 대신 이 마진율은 상당히 높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좋았으니까요. 이 회사가 유럽 시장을 지금 본 거지. 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약간 그렇잖아요. 시장 보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셀 단위에서 볼 때요. 네. SK 온 네. 나중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SDI 있고
LG 엔솔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셋 중에는 뭘 좋게 좀 보세요?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땐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네.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네. SDI는 안 돼요? SDI는 이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거에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SDI가 따라가려면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좀 저평가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지금은 대세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성장을 같이 하는 거죠. 네.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성장할 거다라기보다는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지금 이 판이에요. 2차 전지 쪽은. 그러면 이제 투자를 만약 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뭔가 좀 그 코스닥 쪽으로 가자니 조금 좀 그렇고 그래서 셀 단위에서 그냥 나는 그냥 완성품 하겠다. 그러면 LG 엔솔 그다음에 SK온, 그 이노베이션이죠. 그리고 SDI 이 정도 순서로 보면 될까요?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순서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은 분들이 너무 사벽이 지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진짜 삼성전자 넘을 거라고. 뭐 그럴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LG도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삼성을 이기는 거. 맞아요. 왜냐면 LG가 반도체에서 한번 피를 봤잖아요. 네, 근데 그 반도체 서력을 그 2차 전지에 지금 걸고 있는 거고 선대 때부터 그렇게 노선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GM하고 그 얼티엄 셀즈 4공장 하나는 나가리 됐잖아요. 나가리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게 얘네가 너무 달리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 자금이 이제 될까? 이런 고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그 빈 공백을 아마 삼성 SDI가 차고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구나. 네, 진짜 너무 막 달리더라고요. 진짜 막 납품하는 데가 막 다 거의 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도 좋긴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마진율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뭐 하나 삐끗하면 또 큰 실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플랫폼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왜냐하면 바닥에서 또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20만 원 돌파하고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고점에 비해서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50%. 전고점까지 가기에는 이번 연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하반기쯤에는 좀 괜찮게 보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서 아무래도 성장주 쪽으로 이제 매기가 들어올 거고, 특히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다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다 걸쳐져 있잖아요.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다 그런 걸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쯤에 좀 자금 흐름이 그쪽으로도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이버, 카카오 중에 좀 네이버를 더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은 인공지능 쪽에서는 아직은 네이버가 앞서 있고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네이버가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많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불나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면은 그 네오님께서는 이제 우선은 국민주로 좀 봤을 때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이렇게 있으면 좀 비중을 만약 10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씩 좀 배분을 하시겠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배분을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뭐 2차 전지 쪽에 한 7, 반도체 2, 플랫폼에 1. 와, 2차 전지 진짜 좋게 보시네요. 2차 전지. 왜냐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받쳐주니까요. 지금 같은 경기 침체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섹터가 많지가 않고요. 왜냐면 반도체는 지금 적자고, 반도체 적자고, 뭐 플랫폼 회사들도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하고 있지만은 보면은 매출은 소폭 올랐어요. 한 10% 정도.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어요. 한 1, 2% 정도. 그거는 뭐 그만큼 뭐 광고 수익이라든지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7대 2대 1로 배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 아까 좀 얘기해 주신 좀 더 성장주에 가까운 메타버스나 로봇이나 인공지능 섹터가 들어오면 어느 자금을 좀 빼서 2차 전지 자금을 빼서 들어가겠죠. 그럼 2차 전지 한 5 남겨놓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 빼고. 그래도 반도체랑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네요. 야,
그렇게. 이건 여담이긴 한데 네네. 좀 하나 여쭤볼게.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암호화폐. 네네. 요게 또 요즘에 꿈틀꿈틀 좀 거리는 네네네. 이유가 그 인공지능 네네. 좀 이슈가 되면서 네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술에 네네. 대한 거, 소유권에 대한 네네. 거 이런 게 좀 걸리는 것 같고 메타버스도 네네. 만약에 흐름이 좀 나타난다고 하면 네네. 또 이게 암호화폐가 네. 좀 이렇게 같은 연관 검색어 같은 걸로 네네. 나오잖아요. 암호화폐 쪽 혹시 좀 견해가 있으신가요? 암호화폐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는 금리 쪽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은 좀 암호화폐 쪽도 흐름이 괜찮지 않을까. 네.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그리고 네네.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네네.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 네. 성숙기업부터 일상기업까지 정말 네오의 지식 창고 네네. 지식이 정말 풍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꼭 오셔가지고 예.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오님 그럼 끝으로 네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심항으로 돌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적립식 투자로 무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꾸준하게 계속 하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시면은 아마 좀 경기가 풀리면 좋은 결실이 맺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또 너무 신나가지고 네.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는데 네네. 또 마지막에 또 중심을 잡아주시는 네네. 말씀, 마인드를 잡아주시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